아들 정우야. 이놈아 눈 좀 떠봐. 아버지가 왔다. 예, 아버지. 저 괜찮아요. 10살 민준이에게 숫자는 세상의 언어입니다. 남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가격표, 번호판, 날짜들이 민준이의 머릿속에는 사진처럼 박히죠. 하지만 그 특별한 능력도 서울 변두리, 쪽방촌의 칼바람을 막아주진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낡은 창틀이 덜덜 떨리는 소리에 민준이가 눈을 뜹니다. 곁에 누운 아빠 정우의 숨소리가 거칠거든요. 기침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이는 아빠의 뒷모습. 민준이는 숨을 죽이고 그 숫자를 셉니다. 아빠가 한번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속 시계가 째깍거리는 것만 같아 무서워졌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서 일어난 거 아니야. 민준이는 혼잣말을 삼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수많은 할인 전단지들. 민준이는 그걸 다 외웁니다. 어느 편의점이 삼각김밥 유통기한이 임박해 30% 할인을 시작하는지, 어느 마트가 오늘 계란을 제일 싸게 파는지. 그건 민준이에게 수학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아빠, 일어나. 오늘 라면 진짜 잘 끓여졌어. 우리 민준이. 벌써 일어났어? 아빠가 해줘야 하는데. 정우가 간신히 몸을 일으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라면 한 그릇. 정우는 젓가락으로 면발을 크게 집어 민준이의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민준이는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국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는 걸요. 정우는 한때 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주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계모의 정교한 덫에 걸려 한순간에 횡령범으로 몰렸죠. 아버지는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기로 선택했죠. 그날 이후 정우는 이름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오직 아들 민준이만을 품에 안고 이 좁은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빠, 피 나잖아. 아니야, 민준아. 매운 거 먹어서 그래. 아빠 괜찮아. 잠깐 누우면 돼. 아빠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민준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수첩 갈피에 적힌 병원비 고지서와 말기라는 무서운 단어를요. 아빠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가슴에 묻은 채 이 차가운 방에서 세상과 작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매일 밤 눈물로 읽어내려가던 수첩. 그곳엔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숫자들과 함께 대성그룹 김태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이름 위로 쏟아지던 아빠의 그리움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조금 엄하신 것뿐이야. 아빠가 했던 그 말을 민준이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아빠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할아버지라는 사람뿐이니까요. 민준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번호를 외우고 지하철 노선을 외우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 강남으로 향합니다. 높은 빌딩 숲, 번쩍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10살짜리 아이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빠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던 그 숫자 조합들이 암호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꼬마야, 여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길 잃었니? 김태산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비서실 7번 내선 번호 쓰시는 분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금고 번호를 아는 사람이 왔다고요. 경비원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듭니다. 회장실 비서실의 직통 번호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거든요. 민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수첩 속 아주 작게 메모된 그 번호들을요. 내가 내 금고 번호를 안다고? 어디서 보낸 심부름꾼이냐?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랑 내기 하나 하실래요?
김태산 회장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평생을 의심과 계산 속에 살아온 노인에게 낡은 운동화를 신은 꼬마의 등장은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죠. 하지만 아이의 눈을 본 순간 태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7년 전 자신의 손으로 내쫓았던 아들의 그 맑은 눈망울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마치면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빠가 너무 아파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금고 다이얼 위로 올라갑니다. 과연 이 아이는 아빠의 억울한 세월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7년간 닫혀있던 거대한 진실의 문이 지금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틀리면 당장 나가는 거다. 회장의 서늘한 경고 속에 민준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금고는 쉽게 열리지 않고 그 시각 아빠 정우의 심장 박동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서열 10위 안에 드는 대성그룹 회장실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10살 꼬마가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것도 회장 본인만 안다는 비밀 금고를 열겠다는 발칙한 제안을 던지면서 말이죠. 이건 용기일까요? 아니면 절박함이 만든 무모함일까요? 태산은 평생 사람의 눈을 보고 진실을 가려온 노련한 사업가입니다. 수많은 정치인과 경영인이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이 작은 아이는 다릅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눈망울만큼은 깊은 호수처럼 단단합니다. 내기라고? 꼬마야, 여긴 내가 장난칠 놀이터가 아니다. 이 금고 비밀번호는 나 말고는 세상 천지에 아무도 몰라. 내가 무슨 수로 맞힌다는 거냐? 아빠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가 매일 밤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던 숫자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 비밀번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산의 눈썹이 움찔거립니다. 아빠라는 단어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기 때문이죠. 7년 전 자신의 손으로 내쳤던 장남정우. 그 이름은 대성가에서 금기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얼굴에서 지워지지 않는 정우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틀리면 당장 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거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할 수 있겠느냐? 네. 대신 제가 마치면 할아버지 병원차 좀 빌려주세요. 우리 아빠가 지금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민준이의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머릿속에는 수천 개의 숫자가 소용돌이칩니다. 쪽방촌 좁은 방에서 아빠가 낡은 수첩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며 움쪼리던 숫자들. 아빠는 그것이 비밀번호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잊지 않으려는 듯 소중한 기억을 되새기듯 반복했을 뿐이죠. 민준이는 기억합니다. 아빠가 가장 슬프게 울던 날 했던 말을요. 엄마가 보고 싶다며 꺼내 놓았던 날짜들. 아버지가 처음으로 칭찬해 주셨던 날이라며 손가락으로 짚어주던 숫자들. 민준이에게 숫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아빠의 눈물이었습니다. 5, 12, 8. 민준의 손가락이 춤을 춥니다. 5월 12일은 돌아가신 회장 부인의 기일입니다. 그리고 8월은 정우가 대성그룹에 처음 입사했던 달이죠. 태산의 얼굴이 점차 굳어갑니다. 아이가 누르는 번호 하나하나가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회장님,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아이를 들여서 금고를 만지게 하시는 거예요. 비서실은 대체 뭘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윤숙의 등장으로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윤숙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완벽한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탄이라는 것을요.
윤숙의 매서운 눈초리가 민준의 등을 훑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숫자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한 번도 할아버지를 미워한 적 없대요. 자기가 모자라서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그 말에 태산의 손이 떨립니다. 7년 동안 쌓아 올린 미움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마지막 번호는 무엇일까요? 아이는 절망적인 가난과 아빠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열렸습니다. 7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김태산의 마음만큼이나 굳게 닫혀있던 금고 문이 천천히 벌어집니다. 그 안에는 금괴도 돈다발도 아닌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누군가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냐? 정우가, 내 아들 정우가 보낸 것이냐? 민준이는 대답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던 숨을 내뱉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아빠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회장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민준이의 가슴 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한 농담을 던집니다. 7년을 기다려온 진실의 문이 열리려는 순간 그 진실을 확인해 줄 주인공이 생명줄이 타들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대성그룹 회장실은 단 1초가 1년 같은 극한의 긴장감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금고 속에서 나온 것은 금덩이가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정우가 누명을 쓰던 날에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던 마지막 보고서,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적힌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태산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었던 진실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직면한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회장님, 저런 근거 없는 서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아이가 어디서 뭘 훔쳐왔을 줄 알고. 입 닥쳐. 이 서류 내가 7년 전에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거야. 그런데 왜 이게 아직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왜 내 도장이 여기 찍혀 있는 거야? 태산의 일갈이 방안을 울립니다. 윤숙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아빠의 낡은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발신인은 아빠가 머물던 쪽방촌의 집주인이었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다. 내 아빠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 지금 구급차가 왔는데 가망이 없다는구나. 빨리 와야겠다. 아빠, 할아버지, 우리 아빠 죽는데요.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내기 이기면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는 무너져 내립니다. 회장실의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우는 10살 소년의 통곡 소리. 그 소리는 태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7년 전 차갑게 등을 돌렸던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태산은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비서실, 당장 우리 의료재단 헬기 띄워. 쪽방촌으로 보내. 무조건 살려내. 내 아들 정우 못 살려내면 너희 다 끝인 줄 알아. 회장실이 발칵 뒤집힙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창밖에는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기상 악화로 헬기 이륙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도로 위는 퇴근길 정체로 꽉 막혀버렸죠. 거대한 권력을 가진 회장도,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아이도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괜히 일을 키웠다가 회사 이미지에 타격만 입어요. 저 아이는 제가 적당히 처리할 테니. 당신이지? 우리 아빠한테 나쁜 짓 한 사람. 숫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아빠 돈 뺏어간 날짜들,
아빠 수첩에 다 적혀 있어. 민준의 서슬 퍼런 외침에 윤숙이 주춤합니다. 아이의 기억력은 독이 되어 윤숙의 목을 죄어옵니다. 태사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권위와 체면을 지키며 이대로 아들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아들에게 달려갈 것인가. 가자, 민준아.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갈게. 길 비켜. 내 아들 만나러 가는 길이야. 수행원들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는 노인과 아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태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금고 속에 들어있어야 했던 건 보고서가 아니라 아들과의 따뜻한 저녁 한 끼였다는 것을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실어 나릅니다. 창백한 정우의 얼굴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습니다. 의식 없는 정우의 손에는 여전히 민준이의 낡은 신발 주머니가 꼭 쥐어 있습니다. 멀리서 검은 세단들이 미끄러지듯 골목으로 들어오지만 정우의 심박동수는 점점 평행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간이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할 수 있었을 때 하지 않았던 일을 떠올릴 때라고 하죠. 태산에게 주어진 7년의 시간은 이제 단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닫힌 금고는 열었지만 이미 멈춰버린 아들의 심장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멈춘다는 것, 그것은 한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적이 존재하죠.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한 핏줄의 부른 말입니다. 지금 차가운 눈발이 날리는 쪽방촌. 골목에서 그 기적이 시작되려 합니다. 정우야, 이놈아, 눈 좀 떠봐라. 아버지가 왔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 내 아들을 몰라봤어. 비켜주세요. 제세동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화강. 태산의 몸이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아들의 가슴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육중한 충격음이 들릴 때마다 민준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립니다. 아이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아빠의 낡은 신발 주머니를 가슴에 꼭 품고 기도합니다. 아빠, 아직 100점 맞은 시험지 못 보여줬단 말이야. 아이의 눈물이 눈보라에 섞여 흩어집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제야 태사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와 노신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악마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사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비서실에 전화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이 아닌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있습니다. 민준이가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오윤숙이 7년 동안 숨겨온 이중장부, 그리고 정우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브로커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USB가 그 안에 있었죠. 민준이가 기억해낸 번호는 정우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셈입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다행히 이송이 빨랐고 환자분의 생존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희망적입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을 다시 만날 기회를 줬어. 정우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창백한 천장이 아닌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잠든 민준이의 작은 머리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발치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듯한 아버지, 태산의 초췌한 모습이었죠. 7년이라는 긴 침묵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그래, 정우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널 어떻게 찾았는데. 아빠, 이제 안 아픈 거지?
할아버지가 아빠 살려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정우는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7년 전 억울하게 쫓겨나며 다짐했던 복수라는 단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살아서 아이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우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라는 것, 그것은 결국 하늘, 사랑으로 녹여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종이 조각은 이제 필요 없다. 정우야, 민준아. 이제 대성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로, 민준이 할아버지로 살고 싶구나. 우리 집으로 가자. 아주 큰 정원이 있는 너희 엄마가 좋아하던 그 집으로. 갈등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노인은 이제 손자의 웃음소리에 가슴이 뛰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법정이 아니라 따뜻한 병실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안아주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엔 더 단단한 땅이 남는 법이죠. 7년의 통곡은 이제 웃음꽃으로 피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한 일상 뒤에는 아직 정리해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민준이의 천재적인 재능이 세상을 위해 어떻게 쓰이게 될지, 그리고 정우가 다시 서게 될 자리는 어디인지 말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울던 아이의 눈물도, 7년을 버텨온 아빠의 고단한 숨결도 이제는 파릇한 새순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숫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 대답을 찾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정우의 얼굴에는 이제 그늘이 없습니다. 쪽방촌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종이 향과 커피 향이 그를 감쌉니다. 폐암 초기였던 병세는 아버지 태산의 전폭적인 지원과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기적처럼 호전되었습니다. 7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정우는 빠르게 경영 전면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독사 같던 후계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소외된 곳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리더가 되었죠. 전무님, 회장님께서 정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준 도련님도 방금 도착했다고 하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고마워요. 금방 가죠. 대한민국 재계의 호랑이라 불리던 김태산 회장.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이사회 참석이 아니라 손자의 학교 시간에 맞춰 정원을 산책하는 일입니다. 금고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마음을 꺼낸 노신사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보고 계산기보다 빠르대요. 허허, 우리 손자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할까? 그래도 민준아, 너무 빨리 가지 않아도 된단다. 천천히 걸어야 예쁜 꽃들도 보이는 법이거든. 숫자만 보면 본능적으로 외워버리던 민준이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이는 영수증 가격이나 버스 번호판 대신 아빠의 웃음 횟수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꽃의 이름을 외웁니다. 생존을 위한 암기가 아닌 사랑을 담기 위한 기억을 시작한 것이죠. 정우가 정원으로 들어서며 두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민준아, 오래 기다렸지? 아빠, 이 꽃 이름 뭔지 알아? 할아버지가 알려주셨는데 수선 아래 자기 사랑이라는 뜻이 있대요. 우리 민준이가 이제 꽃 박사님이 다 됐네. 아버지,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좋다. 아주 좋아. 내 평생 요즘처럼 숨 쉬는 게 달콤했던 적이 없구나. 태사는 정우의 어깨를 툭 칩니다. 미안하다는 100마디 말보다 고맙다는 10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진심이 그 손길에 담겨 있습니다. 7년 전
불신으로 얼룩졌던 금고는 이제 비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그 무엇보다 값진 신뢰라는 보물이 가득 찼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곁에 두고도 멀리서 헤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거창한 비밀번호 뒤에 가족의 얼굴을 숨겨두기도 하죠. 하지만 10살 소년 민준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실은 단순합니다. 가장 단단한 마음의 문을 여는 번호는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싶다는 간절한 진심이라는 것을요. 민준이 할아버지와 아빠의 손을 한데 모아 잡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세 사람의 손등 위로 내려앉습니다. 오늘도 대성그룹의 정원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핀 꽃이 더 향기롭듯 시련을 딛고 다시 선 이 가족의 봄날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찬란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숫자는 우리라는 이름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금고를 여는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오늘 한번 꽉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온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는 가장 빛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